오늘 문명은 다시 한번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다. 우리 조국을 겨냥한 진정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9일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에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이 말을 두고 전쟁 선포를 이제 한 것이냐 혹은 곧 전쟁 선포를 할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황과 관련돼서 전문가를 모셔서 하는 특별 코너를 편성했습니다. 이세환 샤를 군사연구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게 고정 코너로 새로 할지 말지 제작진에서 엄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제 시작의 앞에 보면 샤를의 밀리터리 톡이라고 이제 제목이 돼 있어서 네네. 코너 제목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힘든 이야기인데 어쨌든 가급적 유쾌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승절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초라하더라. 예, 그 전에 비해서 뭐 탱크도 안 나오고 한 대 나오더라. 근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사실 러시아같이 권위주의 국가는 보여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사정이 어렵더라도 네. 좀 많이 끌고 나와요. 아, 약간 평양 같은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을 하면서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러시아가 계속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항상 전승절에는 많은 기갑 차량을 선보였어요. 네. 근데 이번엔 굉장히 예외였단 말이죠. 그것도 T-34라는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전차 한 대만 딸랑 나왔어요. 한 대. 예. 근데 이게 사실 이 전차는 그 예전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을 물리친 전차거든요. 아, 그건 일단 나오긴 나와야 되는 네. 차네요. 예. 그래서 그런 상징적으로 나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위주의 국가로서 보여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러시아가 이 정도로 그 축소했다? 이건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고 봅니다. 일단 그러면 무기가 떨어진 거 아니냐, 아니면 전장에 다 나가 있어서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이제 탱크가 못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그 네, 정도인가요? 좀 일리가 있죠. 원래 러시아가 전쟁 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전차의 숫자는 한 13,000원. 아, 13,000대요. 예, 13,000. 네. 근데 그 중에서 쓸만한 전차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치장물자였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 제재 때문에 좀 이게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관리가 좀 안 된 상태에서 네. 즉시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전차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 네. 예, 근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네. 지금 러시아 전차가 한 1,000대 이상 정도 소모가 됐거든요. 네. 그것도 전선에 투입할 정도면 가장 상태가 좋은 전차를 투입했겠죠. 근데 상당히 파손이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치장물자를 다시 손봐서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 러시아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많은 도시에서 또 전승절 행사를 원래 다 동시다발로 여는데 네. 많이 축소하거나 네. 안 한 데도 많고 이런데 그 상황에서 이게 그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뭐 이런저런 드론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다. 러시아 쪽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드론 전쟁이거든요. 네. 드론이 모든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했을 정도로 이런데 얼마 전에 또 이제 크렘린궁에 대한 그 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경계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 나온 얘기는 이번 전승절에 나왔던 푸틴이 대역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승절 전날 또 키이우를 드론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네. 것도 보도가 좀 나오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 드론이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초전에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극심한 인명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가면서 이제는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이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양쪽 모두 드론이라는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군들이 인명사상이 없는 상황에서 네. 타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가격이 싸요. 저렴하다. 예, 그다음에 민간용 드론을 이제 개조해서 쓸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민간용 드론을 개조해서 쓴다는 것은 그 군 이제 보안상 혹은 그 군에서 쓰는 것 사실 굉장히 장비들이 터프해요. 그런 걸 견뎌야 되는데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는 민간 부품도 써야 된다. 민간 드론도 써야 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만큼 양쪽이 다급하다. 두 번째는 이런 민간용도 제대로 격추시키지 못할 만큼 서로의 그러니까 양측의 이
방공 능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생각보다 높지 않다. 네. 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부분에서 푸틴이 전쟁이란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이제 공식적으로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내정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했다 이렇게 바뀌었던 거는 예비군 총동원령도 내렸고 이제 더 많은 물자를 동원하기 위한 거 아니냐. 기존의 그 체제로는 상비군만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있는데 그렇게 좀 보십니까? 작년에 한번 동원을 했었잖아요. 30만 정도 예비군 동원을 했었는데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어떤 병과에서 인력 소모가 극심하냐. 당연히 보병 병과의 인력 소모가 극심하고요. 두 번째 기갑 차량 병과에 대한 그 인력 소모가 굉장히 컸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차 한 대가 격파가 되면 그 안에 보통 3명에서 4명이 타거든요. 근데 이 3명에서 4명이 대부분 전투불능이 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장갑 차량도 역시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전차만 한 1000대 정도를 잃었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장갑 차량, 장갑차나 보병 전투차 같은 경우에는 좀 들쑥날쑥하지만 거의 7000대 이상 잃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기갑병과 차량에서 얼마나 병력을 잃었을까.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 이 기갑병과에 있는 이 인원들은 단시간에 양성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투 인력을 많이 잃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그렇게 잃었으면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똑같이 그만큼 무기가 소진이 됐을 거고 서방이 아무리 무기 지원을 의무로 양으로 해준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헤르손을 되찾았는데 그 이후에 이 탄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못 나가는 이유가.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크라이나 역시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작년 11월 이후에 러시아가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도로망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우크라이나 물자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물자들이 원활하게 최전선까지 가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러시아가 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계속해서 이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러시아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 마찬가지로 최전선에 제때 보급품이 전달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만치 않다. 네, 지금 여러분 SBS 정치쇼를 듣고 계시고요. 샤를 군사연구소의 이세환 대표님과 함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폴란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가고 폴란드의 국방이 좀 펑크가 나니까 급히 이제 한국의 무기들이 굉장히 수출이 많이 됐잖아요. 이례적인 수준의 많은 규모의 계약이 작년에 체결돼서 지금 인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폴란드 무기는 우크라이나로 가고 폴란드의 국방이 문제가 되니까 한국에서 급히 무기를 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산 게 뭐 K2, K9 자주포, 그다음 천무 이런 것들이 공격기랑 이런 것들을 이제 인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K2 전차 좀 유치한 질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또 밀리터리 덕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인명이 오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K2 전차가 일단 당장에 그럼 거기 투입되는 건 아닌 거죠? 전혀 아니죠. 전혀 절대 아닌 아니죠. 거죠. 절대 아니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그 러시아의 최신 그 전차라고 하나요? T14? 아르마타라고. 그거랑 이제 좀 비교하는 것들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T14는 그럼 전면적으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겁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거기 생산량이 또 안 따라준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너그럽게 봐도 지금 2015년에 나왔거든요. T14 아르마타가. 2015년에 처음 서방에 공개가 됐는데 전승절에서 역시 공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생산량이 50대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크림반도 침공하면서 서방의 제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르마타 T14 아르마타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가 프랑스제예요. 그런데 서방의 제재가 있었거든요. 그럼 부품 국산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굉장히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또 하나 우리나라 K2 전차는 이게 양산형이 이미 3차까지 양산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바로 전선에 투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에 반해서 T14 아르마타는 이 50대가 나온 게
1차 프로토타입 양산형이에요. 약간 이태리 수제 스포츠카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 양산형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불리하죠. 또 하나 실제 그렇다면 전선에서 맞닥뜨렸을 때 그 두 전차의 성능 차이가 크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주 심하게 나는 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붙어봐야 알거든요. 사실. 그러면 예전에 그 북방 외교를 할 때 이제 러시아에 우리가 소련에 차관을 줬다가 네네. 돈을 못 받으니까 대신 무기로 받는 게 이제 불곰이잖아요. 그래서 T-80 네네. 그거를 이제 우리 받아서 이제 그건 수출할 수 없는데 네. T-80이 그럼 지금도 러시아의 그럼 주력 전차인가요? 네. T-80 시리즈하고 T-90 시리즈. 아. 예.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크라이나도 이제 주력이죠. T-80이. 똑같이 주력이군요. 네. 아, T-80, T-90이 아니고 T-14가 신형이라고 하니까 숫자가 많은 게 더 신형일 것 같은데 네. 이게 꼭 그렇게 2014년 개발됐으니까 14가 된 거죠. 그런 넘버링이군요. 네, 네, 그렇죠. 1914년에는 안 개발이 못했을 테니까 그것도 오늘 제가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그런 게 좀 이번에 좀 슬프던데. 전차가 후퇴를 하면서 그 길을 막기 위해서 네. 지뢰가 또 많이 사용이 좀 되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논밭에도 지뢰가 깔려 있으니까 농사도 못 짓고 게다가 계속 민간인 피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드론 얘기도 하셨지만 오히려 지뢰가 확산되거나 좀 사용이 많이 되는 새로운 전황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도 그 휴전선이 전부 지뢰밭으로 돼 있어서 장기적으로 참 문제고 지금도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양쪽이 다 지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면 러시아가 후퇴하면서 지뢰를 막아놓고 이렇게 인계철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뢰로 막아놔서 더 이상의 진격을 막은 부분도 전황 일정에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뢰 얘기는 잘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어요. 이게 이 지뢰라는 건 오히려 전쟁 중보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전쟁이 만약에 휴전이 된다면 그 이후부터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지뢰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값도 싸요. 네, 그렇죠. 값이 싸기 때문에 적의 진격을 막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이게 지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엄청나게 깔아놨을 거예요. 이거를. 더군다나 러시아군들이 요번에 그러니까 러시아군들이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도망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도망갈 때 지뢰를 살포합니다. 그다음에 지뢰를 묻는 것뿐만 아니라 항공기로 지뢰를 살포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어요. 항공기로도. 네. 그럼 드론보다 지뢰가 더 싼가요? 훨씬 싸죠. 예. 훨씬 싸요. 이건 또 다른 또 면모가 있군요. 네. 그러면 지금 왜 그래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지뢰 문제는 대본에도 없고 대표님도 좀 당황하셨을 텐데 그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는 뭐 탱크에 맞서서 뭐 자폭 드론 이런 게 이제 유능하다 뭐 이런 식 분석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기사들이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뢰도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래서 드론은 뭐 어쨌든 상비군끼리의 대결이지만 지뢰는 민간인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거나 사후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한편은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드론도 그러면 어쨌든 탱크를 막아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 초반에는 이제 보병이 발사하는 대전차 무기가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드론으로 대체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대전차 무기가 효과가 크다 해도 이게 한 발에 1억짜리예요. 그래 드론은 $100짜리거든요. 네. $100짜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10짜리 소위탄을 장착해서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란 건 어쩔 수 없이 이게 돈이 막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드론만큼 효과가 큰 무기가 없다. 비용대 효과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기본적인 군수 물자 조달에 있어서 양국 모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이른바 봄 대진격 대반격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실제로 물량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약간 혹은 비축하고 있다는 걸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진짜 만약에 반격을 한다면 이렇게 떠벌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서방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서유럽 국가들은 군축을 많이 했고 지금 상시적인 생산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고. 근데 러시아의 군수 조달 능력도 근데 그러면 서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미국은 원래 좀 다른 나라입니다만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러시아는 그래도 군수 물자 생산량이 좀 더 많은 나라라고 봐야 되나요?
이 러시아가 비축 물량이 많았어요. 비축 물량이.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에 이 제재가 굉장한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러시아도 수입을 하는 거고요. 국제사회가 지금 우려하는 건 그래서 중국의 군수 물자가 이제 러시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게 또 걱정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전쟁이 더 길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예, 충분히 있고 일단은 그 사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호환성이 되니까. 예, 전차포도 그렇고 자주포 포탄도 그렇고 그래서 뭐 특수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 포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때부터 워낙 이제 군사협력 관계가 있었으니까 네. 호환성이 서로 좋고 네.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아니까 네. 조달하면 되게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가 뭐 수호기를 가져와봐야 쓸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미그기를 갖고 와봐야 쓰기가 어렵고 네. 호환되는 것끼리 쓰는 게 훨씬 더 범용적인데 러시아는 그런 면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원할 것이다. 라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과 관련된 얘기인데, 최근에 그 용병 그룹이라고 하나요? 네, 용병 그룹. 기업이라고 하나, 바그너 그룹에서 한 번은 우리 퇴각할 거다. 네. 라고 했다가 다시 또 지원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체첸 공화국에서의 특수부대 네. 거기가 뭐 바흐무트 지역에 투입될 거란 얘기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전황을 좀 약간 가늠해 본다고나 할까? 현재 상황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서로 자기들이 유리하고 있다고 계속 나가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전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끊임없는 소모전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바흐무트 지역에서 이제 시가전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시가전에서의 병력 소모라는 건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전은 그러니까 이른바 피를 빨아먹는 진공 펌프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병력 손실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는 정규군을 여기에 넣지 못할 정도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바그너 그룹이나 용병 그룹이 들어갔는데 이 용병 그룹도 우리가 뭐 소식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뭐 교도소 가서 이제 죄수들까지 이제 동원할 정도로 한마디로 이곳에서 지금 엄청난 병력이 지금 갈려나가고 있어요. 이건 근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 도대체 어느 쪽으로 전황이 유리하게 전개가 되느냐 이건데 우크라이나는 말씀하셨듯이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하루라도 못 버티는 상태죠. 버틸 수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러시아군은 그렇다면 어떠냐? 러시아군 근데 사실 러시아가 결정적인 게 있죠.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내부로부터 붕괴하지 않는 이상 이 전투에서 패배를 선언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끊임없는 소모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소모전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엄청난 전력 보강을 해서 뭐 결정적 승리를 얻는다. 전 쉽지 않다. 이렇게 약간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마지막 종전 시기의 휴전선에서 계속 소강 상태와 같이 흘러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샤를 군사연구소의 이세환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